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포럼 정준호 대표, 정진욱 광주 희망과 성장연구소 대표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여야의 반응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우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38명이나 되는 분이 정치 탄압이라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의 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 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 38표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단은 최소 31표잖아요. 이러면 사실상 이게 부결이 아니라 가결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단일 대우로 가지 못하는 부분, 이제까지 뭐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강조가 됐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지금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내부 이제 표질이라는 이제 단어들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뼈아픈 부분이고 가장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가슴이 아픈 부분은 이탈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짓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준호 대표 같은 경우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영화 제목 헤어질 결심 이거를 이미 준비한 것 같다 했는데 어찌 보면 헤어질 결심을 준비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지금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제 좀 그 비명계 단체가 출범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구성원 숫자에 대해서는 뭐 30명 정도 되지 않느냐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이탈표 그 규모가 좀 비슷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 부분 그 충동적으로 표심을 지금 표현한 게 아니고 뭔가 좀 오래돼서 형성이 돼버린 좀 표심이기 때문에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준욱 대표님께서는 이번 표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사실상 가결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요. 저는 전혀 사실상 가결이 아니다. 우선 그렇게 봅니다. 기권이라든가 무효표는 자기의 의사 표명인데 그게 부결에 들어갈 것을 감안하고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경고 성격이 있고 이제 그 나머지 분들 찬성한 분들은 이제 가결에 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반응 또 당원들의 반응은 굉장히 저는 분노하고 있다. 특히 광주 전남 시민들의 의견들을 쭉 들어보면 어떻게 앞에서는 절대로 완전한 부결을 시키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그 가결을 시도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는 것 같아요. 구밀복검이란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배에는 검을 숨기고 있다 이러는데 그 검인지 검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까 우리 정준호 대표님 말씀처럼 야당 탄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사법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야당 대표를 제물로 던지는데 민주당의 의원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대거 나왔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경고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그럼 경고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른 행동을 취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당내에는 이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천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안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저는 선제적으로 공격했다고 보고요. 무기라는 것은 쓰지 않을 때가 강력한 것이지 이미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이 노출된 다음에는 이제 저는 위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연 이제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또
우리 민주당 그 지지자들의 반응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도 이제 구밀복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31표, 최소 31표인데 이 31표에 대해서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 예. 민주당은 다 서로 의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어떤 분 뭐 당내에서 굉장히 그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과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거의 파악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인지. 의원들은 여러 그 표결 과정이라든가 또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 의원들끼리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쪽집게라고 하죠. 거기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누가 예를 들어서 찬성표를 던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이제 의견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당 운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님도 아마 앞으로 더 포용이라든가 또 당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어떤 당내 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표결 이후 민주당 내 분위기는 뭐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뜻하지 않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 것이 오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상황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일종의 세옹지마처럼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준호 대표님께서는 이 표결 이후에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이제 구밀복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명계 버전의 화전양면 전술이 지금 발휘가 돼버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만큼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이런 표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부결적으로 갔겠죠. 그래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지금 의원들에 대한 어떤 부분 좀 비판 같은 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자율투표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쟁점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명계 쪽에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부결로 가자라고 했던 이제 서른 의원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비명계 주자 쪽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요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이제 탄핵 당할 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었었는데 탄핵으로 갈까?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탄핵,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뭐 가결이 돼서 뭐 구속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걸 택할지 아니면은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는 듯한 뭔가 좀 질서 있는 퇴진을 택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런 선택지를 내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정진욱 대표께서는 공천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탈한 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미 비명계 의원들과 관련된 이제 명단이 막 돌아다닐 정도로 뚜렷하게 뭔가 이제 구별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기어이 그 공천권 행사를 하면서 본인들에게 좀 공천을 안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돼버렸기 때문에 뭉쳤는데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30명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는 언제든지 교섭단체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모여버렸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의원들이지만은 교섭단체로서 이제 당직을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이제 그 당직자들까지 이제 뭔가 끌려 나올 수 있는 원심력이 작동하는 하나의 기준이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 이재명 대표 친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노선으로 어떻게 포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의원들을 끌어안을지 그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속출한 가운데 이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분열의 조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도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상환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최소 31표라는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자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후폭풍도 큽니다. SNS를 통해 찬성을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명단에 포함된 지역 국회의원 서너 명은
자신은 이탈표가 아니라면서도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지역 의원 대부분은 이탈표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채 수도권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담긴 수도권 발의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일단 뭐 확실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은 갈 수 없다. 이걸 표현한 거죠. 표면적으로 지역 의원들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단일 대우를 짜는 모양새입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데 뜻을 모으고 이번 주말 회동을 갖고 투쟁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시당의 상무위원회를 거쳐서 대외 투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대외 투쟁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국회의원들은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표결이 반복될 경우 몰아칠 당내 혼란과 분열을 우려하며 이 대표가 선당우사를 생각해야 하고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당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 특성상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기 어려운 한계는 있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정진욱 대표님, 이제 방금도 이상환 기자도 이야기하지만 예. 사실 광전남 국회의원은 누군가 그러대요. 이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라고. 공천권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광전남 국회의원들이 이탈을 했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되는 과정을 너무 그건 폄하한 게 아닌가. 첫째, 선출직이라는 것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그 국회의원이 됩니까? 그래서 전혀 선출직이 아니고요. 경선 과정이 아마 이 지역보다 더 치열한 곳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법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대로 잡아서 38명이면 22%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22%의 의견에 의해서 당대표의 거취가 결정이 돼야 되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히려 화합하고 저기 해야 될 텐데 근데 지도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까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부 지금 이미 명단이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강성 예. 지지층은 뭐 수박 색출? 이제 그런 나쁜 말들은 잘도 지으시던데 수박 색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화합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죠. 더더군다나. 예. 근데 이제 누군가가 분명히 우리가 그 과정을 봐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전원이 부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자기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심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당내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밝히고 정치인은 자기의 말에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하고 그걸 밝히고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도 자기는 찬성표 던지지 않겠다 또 기권하거나 무효표 안 하겠다 해놓고 나온 표가 38표나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럼 국민을 속인 거거든요. 국민을 속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해서 이게 수박색출이라는 좋지 않은 단어를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어떤 민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걸 주도한 걸로 알려진 몇몇 의원분들은 이제 좀 명확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그걸 또 이분들이 개딸이다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개딸이 아니고 민주당원과 시민들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민과 민주당원의 분노를 너무 이렇게 폄하하거나 또는 일부의 어떤 반발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저는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진욱 대표께서는 지금 다들 그러면 반대할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다라고 말을 하지. 그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정작 표결에 가서 엉뚱한 데 가서 표를 던지는 건 그건 진짜 배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등 뒤에 이제 우리가 흔히 칼을 꽂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재명 대표님도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던데요. 그건 정치적으로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명확히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걸 밝혔다면 그냥 그 의견 하나로서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견이 사실은 일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의견을 내면 당대표가 이 전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당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가?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정준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는 분당은 없다. 그리고 당내에 어떤 그 논쟁은 세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또 수도권에서의 어떤 성격상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서 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당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논의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이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정진욱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은 없다 하는데 지금 이탈표를 색출을 해놓으면 너희는 나가라 이 이야기 아닌가요? 분당을 하라고 밀어내는 것 같은데. 사실상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과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박색출이라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지금 과정일지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럽게 좀 보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선택지라는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비명계 입장에서 선택지라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게 구속이 될 거냐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하라고 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만약에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질서 있는 퇴진을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옥중 공천이라도 불사를 할 생각을 하든지 이렇게 되게 됐는데 이런 정도의 선택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오든 간에 그 과정이 순탄할 수는 절대 없는 지금 그런 선택지들이 마련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에서 굉장히 내부에서 좀 험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준호 대표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자진 사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선택지라는 게 질서 있는 퇴진, 그러니까 자진 사퇴 아니면은 이제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라는 건 이제 두 정도까지 있는데 사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저는 이제 예상을 못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질서 있는 퇴진보다는 뭔가 좀 정면 돌파하는 그동안의 그 성격에 비춰 보면은 좀 옥중 출마까지 감수하면서 당내 의원들을 좀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정진욱 대표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 사퇴라든가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서 사법 사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게 뭐냐면 총선과 대선을 이끌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리더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1600만 명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고 또 당내에서 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지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저쪽이 원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리더십을 새롭게 하고 그 드러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 설득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 포용해서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을 이끌고 가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공격에 맞서서 그걸 이겨내야만 총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감옥에 가거나 또는 사퇴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 인정하는 걸 갖고 어떻게 총선을 치릅니까? 총선에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체 뭘 원해서 물러나라고 또 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인지 저는 민주당 전체로 볼 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예. 네,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지역 현안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저수온으로 여수 바다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민들의 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보상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조윤정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여수 돌산읍 인근의 한 양식장. 수천 마리의 참돔떼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이곳에서 폐사한 어류만 최소 3만여 마리. 현재는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양식장이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돗물이 얼어붙을 만큼 추운 날씨였습니다.
3년 넘게 기른 물고기들이 오는 10월 출하를 앞두고 이렇게 얼어 죽자 어민은 망연자실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죽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한 것들이 죽나 보다 그러고 그때는 그냥 처리를 했지. 그랬는데 너도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는. 수면 위에 떠오른 물고기들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수십 개의 포대 물고기 사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현재 바닷밑 그물에는 죽은 물고기 떼가 겹겹이 쌓여 있고 살아남은 물고기들 역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진 상황입니다. 원래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일 있으면 하나도 안 보이고 다 숨어야 되는데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은 이제 시간차 문제지만은. 높지 않은 재해보험 가입률 역시 어민들의 막막함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괜찮을 거라고 다 생각하고 보험도 다 중단시키고 그런 상태거든요. 현재까지 여수 돌산과 남면, 화정, 월호동 20어가에서 폐사한 물고기 수는 123만여 마리, 피해 금액은 41억 원이 넘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네, 정진욱 대표님. 예. 내일이면 3월이에요. 봄입니다. 그렇습니다. 봄인데 지금 무슨 저수원 피해라는 게 참 이해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집단 폐사 일어난 게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저희가 대처가 좀 부족했을까요? 참 안타까운데요. 자연의 힘을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굉장히 잘 하고 있었거든요. 경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15개 지역을 재해 중점 관리 지역으로 해서 재해 대책 명령서도 조기에 발부하고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전남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바뀌는 어떤 그 날씨,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좀 무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계속 추가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이제 피해가 점점 커질 전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2017년부터 5년 동안 한 피해액이 1,40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제 재해보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지원금 체제로 나오게 되면 이제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제까지 복구비가 한 380억 정도가 나와서 전체 피해액이 3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상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메꿔줘야 되는데 좀 구조적으로는 조금 많이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41억 원이라고 조윤정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민 말씀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계속 죽어나간다는 건데 이게 피해 계속 늘어도 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추가로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이제 복구 비용이 이제 책정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심한 정도, 약간 이제 그 땜방 처치하는 식으로밖에 이제 피해액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30%도 지금 밑도는 지금 그런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재해보험 상품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가입을 유도를 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런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보니까 수협이나 이렇게 그 매년 국감에서 좀 단골 메뉴로 이게 나왔던 지적이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 2017년도 이전에 42% 정도 가입이 되던 그 가입률이 28%까지 이제 급락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감에서 다뤄질 때 주요한 이제 원인으로 이제 파악이 됐던 게 고기 비용이 이제 올라가면서 보험 요율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올라갔던 게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보험 상품이라는 게 1년 단위로 지금 재가입을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2022년도에 제가 어민이었는데 보험 가입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없었고 그러면 2023년도에 이 상품을 다시 한번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 작년에도 아무 일이 없이 넘어갔었는데 올해도 그냥 한번 가입 안 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라고 해서 이제 소멸성으로 이렇게 매년 재가입을 해야 되는 이 구조 문제가 하나가 또 됐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방금 저수온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험에서 전부 다 특약 상품으로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상품에 이제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특약 상품을 포함을 할 때마다 그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이제 확 높아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어민들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은 올해 한번 별일 없이 넘어가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보험 가입률이 계속 지금 오르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운에 맡기지 말라고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특약이라는 거에서 돈을 더 내야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어민이라도 작년에 괜찮았어 그러면 올해 추가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죠. 뭐 조선 현상이나 이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난다고 뭐 녹조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자주 나오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는 가입을 해야 돼라고 하지만은 병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험 상품 가입할 때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잘 가입을 안 하게 되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그 재해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좀 가입을 유도하는 식으로 상품을 좀 끌어들이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선택지를 너무 많이 지금 어민들한테 줘버리니까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진욱 대표님 보시기에 혹시 이런 이제 특히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 가입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원이? 현재는 이제 자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니까 말씀처럼 그 계속 보험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되 보험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 그 보험 사업자, 그 수협이나 이제 또는 농협인데 이 손해평가를 할 때 그동안에 조금 자신들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이게 이제 그 어민들의 불만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이제 신뢰성이 좀 낮았는데 최근에 그 농업 그 재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이걸 처음에 이제 농협이나 수협에 이의 제기를 하고 만약에 그 이의 제기에도 대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제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다시 또 이의 제기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좀 이런 체계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역시 이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에 대한 획기적인 좀 지원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실효성 있는 재해보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청자들이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구의원이 대체복무로 사회복무요원을 한다. 겸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인공은 김민석 강서구 의원인데요. 김 의원은 대체복무를 위해 국민의힘은 탈당했습니다. 문제는 의원직입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근무 외 시간에 공적 활동을 할 것을 조건으로 겸직을 허가했는데요. 하지만 병무청은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결국 김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묻기로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연이자 3,000%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면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악덕 대부업체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20-30만 원의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일주일에 4만 원에서 6만 원의 이자를 받았는데요. 채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돈을 갚지 못하자 SNS를 통해서 성착취물까지 요구했던 겁니다. 경찰은 대포폰과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 학교폭력 끝장 소송으로 정순신 전 검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하루 만에 취소가 됐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KBC 대담에 출연해서 당시 함께 근무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겠지 하고 넘어간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했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알았으리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10 이었습니다. 네, 정진욱 대표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게 몰랐을 리 없다. 그리고 몰랐으면 그것도 또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죠. 그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폭이 문제가 될 때가 2018년 말인데요.
이때 이제 정순신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고요.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 몰랐다 하더라도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밑에 그 고위직의 공식 인사검증기구 인사정보관리단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당연히 알았을 것 같고요. 왜 그러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했을까?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사가 해야 된다. 이걸 이제 기정사실에 해놓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 검사공화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또는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임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준호 대표님께서는 이번 임명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하면서 검증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 책임이다라는 말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책임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정보관리단 내에서 보고 체계가 어떤 보고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보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까지 만약에 보고가 올라갔는데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커넥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 정순신 지금 사퇴하신 분이 뭐 검찰에 있었다가 그 임명 당시에는 이제 야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과 뭐 특별한 뭐 연락이라든지 뭐 교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인사 검증과 관련돼서 인사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법무부가 그런 지적한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를 할까요? 내부 감사로라도 해야죠. 감사원에서라도 좀 출동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이 정순신 사태를 놓고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같은 점이 있나요, 있기는? 자녀 문제라는 것만 갖고 나머지 본질은 전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정순신 사태는 이제 학폭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보통 학폭이 극단적 선택으로 가는 경우가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 선택으로 가서 다른 학생의 인생이 그야말로 파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검사인 아버지가 또 부모가 함께 은폐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덮기 위해서 계속 소송을 잇는, 그래서 이제 온 집안 전체가 이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그 범죄 행위를 덮는 과정에 검사 출신의 아버지가 나서서 그걸 은폐한 이런 거거든요. 전혀 다른 본질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라는 극단적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 보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일단 표를 보면 제적 297, 찬성 139, 반대 138.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가 더 많고, 예, 그리고 무효 11, 기권 9, 부결이 됐는데 일단 총평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한마디로 비명계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이다. 탄핵. 네,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워낙에 이재명 대표께서 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75석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은 네. 이제 민주당의 169석 플러스 그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네. 그분들 6분 이렇게 해서 175석 네.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그 기본소득당에서 한 표 붙이면 176석 네. 그래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에 비하면 이탈표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게 지금 기권 무효가 합치면은 20표인데 여기서 10분만 찬성을 더 그냥 했으면은 네. 가결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함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기권 무효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무기명 투표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음의 고심이 심했던 것 같아요. 답답함 같은 답답함. 본인들도 이렇게 반란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반란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음에 또 영장이 검찰이 청구를 바로 하겠죠. 추가 영장 청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백현동 비리라든가 정자동 호텔 또 특히 이제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뭐 민주당에서 표현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살라미식 그 체포영장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제 3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계속 체포영장이 쳐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재판을 계속 받아야지 되는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예고되어 있었던 수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후 글쎄 레밍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것처럼 왜 민주당이 저렇게 끌려갔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또 개딸들이 지금 제가 어저께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28명의 사진을 다 붙여서 문자들을 막 엄청나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른바 수박 명단. 네, 수박 명단. 이것은 진짜 의회 폭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자 폭탄을 날리고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은 그것을 받은 분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반대표 던졌다 이렇게. 네, 특히 이소영 의원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나는 반대표 던졌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표를 던졌건 가표를 던졌든 무관하게 무기명 투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딸들이 그런 문자를 보냈다 해도 무시하면 되지. 나는 아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종말이 아니라 객권주의의 폭망이다. 무슨 주의요? 객권주의. 객권주의가 또는 견권주의. 민주주의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견주주의가 망했다. 견주주의의 폭망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특정한 팬덤 세력에 그 정치 집단이 이끌려가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레밍 그 들쥐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에 12 쿠데타 이후에 그 글라이턴 그 주한 미 대사가 정세 보고서 본국에 미국에 보내면서 이제 뭐 전두환 제너럴 전을 한국 국민은 따라갈 것이다. 한국 국민은 뭐 레밍 때와 같다 그래갖고 그 나중에 그 외교문서가 밝혀져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죠. 지금 그 레밍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럼 아니 반란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탈한 분들이 잘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개딸들이 이른바 수박명단 돌리면서 뭐 수박즙 짜낼 때 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약간의 물리력 공천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의원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애시당초 노렸던 것이 사실 이제 대선 때 패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분이었었다면 아마 대선 패배에 대한 백서부터 준비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분이라는 표현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보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당 후사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면 본인의 정치 생명보다는 제1야당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지금같이 169명의 그분들의 정치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 공천권을 볼모로 잡아서 개딸들과 함께 이분들을 숙주로 해서 거기에 기생해서 이거 피 빨아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을 워딩이 세지 않는 게 이분들이 그나마 이번에 한 30여 분 정도의 이탈표는 저는 그분들의 마지막 당을 살리기 위한 또 본인들이 살기 위한 정말 처절한 그 투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근데 그분이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일단 국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일종의 이재명 방탄이 깨지는 게 정치적으로 국힘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 순순히 정치 공학적으로만 따진다면 글쎄요. 뭐 득표 전력으로만 따진다면 뭐 이재명은 리스크가 길면 길수록 저희 당한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는 내표의 유불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이재명 리스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얼마나 처참한 지경으로까지 파괴가 됐는가. 토착 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연세대 졸업식에 네. 깜짝 참석을 했는데, 근데 정순신 이제 국가수사본부장 뭐 낙마한 분이 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일할 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3차장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었고 지금 이원모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고 그런데 이거를 모를 수가 있었느냐 몰랐다면 거짓말이다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은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가 실려 있는 지원이었고 뭐 낙점을 받은 거여서 경찰도 그렇고 법무부 인사검증단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냥 좋게 얘기하면 슬슬 지나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네, 있는 그런 분들도 그런 그 말씀도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일은 1차적으로는 이래요.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있었다면 본인이 거절했을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가장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아닌 것 같고 일단 네. 그런 거 검증하라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 거고 한동훈 장관도 뭐 미국 FBI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가겠다고 미국 출장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걸러지지가 않았는데 이게 그러면은 부실 검증인가요? 아니면 알고도 그냥 이건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간 거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으면 통과시켰겠어요. 분명히 문제가 되고 언론이 있는데. 잘 몰랐을 거다 그러면은. 글쎄, 전 부실 검증이 역대 모든 정권에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라는 자가 어떻게 대법원까지 피해자가 있는데 그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엄청 뭐 화를 냈다고 그러셨겠죠. 보도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일종의 그 뭐랄까 이렇게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뒤통수를 맞은 뭐 그런 격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진짜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개인이 그때 알았냐 몰랐냐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드시 저는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로 바꾸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셨을 거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저는 아셨으면 절대로 임명 안 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당원대회가 열렸는데 뭐 지금 굉장히 과열되고 있어요. 과열이요? 네, 또 막판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뭐 늘 아시다시피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도 좀 더 격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 조치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장해찬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청년 영입 인사 1호고 뭐 윤석열 퀴즈 이렇게 불리는데 무슨 이상한 웹소설 같은 걸 하나 쓴 모양인데 뭐 아이유, 김혜수 씨 등등 이런 여성 연예인들을 뭐 성적으로 대상화했다 뭐 이래서 그것도 또 뭐 논란이랑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네, 듣긴 했어요. 얼핏 이제 이것이 그때는 정치할 줄 모르셨겠죠. 근데 웹소설이라는 것이 일종의 환타지 소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환타지 소설의 대개의 그 공식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일본의 환타지 소설, 환타지 만화들을 차용해서 하는 그 형식을 띠고 결국 이제 그분들이 돈을 벌 때 좀 자극적인 요소들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독자라든가 트래픽을 모아서 돈을 버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판타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판타지냐가 문제인데 뭐 그러니까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읽어봤는데 진짜 더럽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장경태 최고위원인가는 또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저 정신 가지고 뭐 이런 비판도 있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취지와 톤으로 비판을 하던데. 네, 상대 후보가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이분이 임명직 공무원이었었다고 하면 문제가 좀 커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출직인데 우리 이제 당의 당원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됐는데 여하튼 막판에 이게 터졌으니까 저희 당원들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품위 위반 뭐 이런 거에서 윤리 회부 사안이 될 수도 있나요? 나중에라도? 글쎄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그 어떤 이런 정치적 발언할 수 있는 현장에서 했었던 것은 아니고
일종의 판타지 소설 안에 있었던 네.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이 허구적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저는 글쎄 쉬울까? 예를 들자면 허구라면 제가 그냥 이제 허구로 아니, 하지 글쎄, 본명, 실명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해갖고. 상상력의 범위인데 저는 이제 뭐 꼭 적절했다 이렇게 그 보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희 대학 다녔을 적에 네. 갑자기 저는 마강수 교수님 생각이 났어요. 장미여관. 장미여관. 그것이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글쎄 뭐 창작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참 논란의 거리는 남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뭐 장희찬 후보를 계속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장 후보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평소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론자인데 그 여성가족부 여성 공무원을 뭐 성적 대상으로 삼는 뭐 그런 소설도 쓰고 별거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질 않나 해서. 네, 본인이 그 부분은 본인이 극복하면 좋은 정치인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극복 못하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말 하나하나가 다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상당히 역사는 무겁고 또 무섭습니다. 이제 3.8 전당대회 끝나면은 지금 비대위 체제는 이제 해체가 되는데 시원섭섭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비대위가 이거는 잘했다는 거 하나랑 이거는 조금 아쉽다는 거 하나씩만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나름 뭐 노력은 했고 했지만 일단 이제 그 대야 투쟁의 스피커 역할을 했고 그런 점에서 최전방에서 전투를 지휘했다라는 점에서 나름 소득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짧은 6개월의 기간이었으니까 사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 당이 앞장서서 가장 먼저 해야지 될 것은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구제 개편 등등에 대한 정개특위에 의제도 던졌고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이거 정말 근절해야지 되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시간이 없었고 저희 당부터 좀 돌아봐야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 뭐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메타캔버스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디지털 전자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언론 쪽에서 좀 구현하고 싶어요. 언론 쪽에서 블록체인 기반을 기술로 해서 어떻게 컨텐츠를 쓰고 또 읽는 사람들 간에 민주주의를 만들 것이고 또 그 본인의 그 디지털 주권주의를 확립할 것인가. 좀 말이 어려운데. 뭔가 엄청나 보이긴 뭐 한데 그런 거 좀 어렵네요.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하튼 당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당이 잘 되는 데에 저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음지가 됐든 양지가 됐든 돕는 것이 저의 중요한 소명이라고 봅니다. 뭐 기왕이면 양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도 노력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